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는데 기사가 하나 떠서 봤습니다. 이번 주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없을 것이고 뭐 당연한 거고 선고 기일도 발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예도의 대가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아니 왜 이 쉬운 거를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왜 온 국민이 목격한 이 현장을 목격한 이 사건을 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선고 기일을 늦추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내리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떠오른 게 해체의 철학자 데리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 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 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거. 막상 뭐 잘못된 판결이 내려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오줌과 똥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희한한 인간들에게 국가를 맡길 그런 국민이 누가 있겠어? 그죠? 저항은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한 가지는, 큰 희생 없이 저항을 하다가 희생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피 흘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희생 없이 헌재가 잘 판결을 내려주면 그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 현명한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대한민국 안에 누구에게 과연 있을까? 헌재 재판관들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엘리트주의자들에게 그런 힘이 있는 거야. 정말 코미디죠, 그죠? 저항 없이, 물론 지금도 저항하지만은 물리적인 어떤 싸움을 통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시국에 예도는 집요함과 끈덕짐을 갖고 자기 자신의 해체의 길을 갔던 데리다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특히 데리다가 레크리티흐 엘라 디페롱스라고 하는 글쓰기와 차이 두 번째 논문, 미셸 푸코를 해체하는 코기토와 역사의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그죠? 이 논문이 떠올랐어. 니체와 하이데거로부터 철학을 배웠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프랑스 문학, 예술을 통합하여 자기만의 해체의 길을 갔던 이 해체의 철학자, 유대인이면서 항상 주변부에서 사유를 통하여 중심부의 힘을 해체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을 주도했던 철학자, 그죠? 역시 데리다의 스승은 니체인 거야. 20세기와 21세기 초반까지, 그죠? 니체의 초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자크 데리다. 왜 자기의 스승 미셸 푸코에 대한 광기의 역사를 해체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이 데리다로부터 이 시국에는 이 집요한 날카로운 이성,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깨어서 저항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집요한 데리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셸 푸코는 1961년도에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광기의 역사를 발표하죠. 거의 2년 후에 63년에 데리다는 이 논문으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광기를 해체하는 미셸 푸코의 초기 작품인 광기의 역사를 해체하는 데리다. 코기토와 광기의 역사. 여기에는 초기 데리다의 그 집요한 해체 읽기가 나타나는데, 미셸 푸코의 사유 안에서 미셸 푸코를 해체하고 그 안에서 모순점을 찾아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서구 형이상학의 이항 대립의 해결책 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가능성의 사유는 없을까? 이게 해체의 핵심이죠, 그죠? 새로운 가능성의 길은 없을까? 이 과정에서 데리다는 각주 하나 안 쓰고 자기의 논지를 전개해 가지만 곳곳에서 니체와 하이데거의 사유가 보입니다. 여기서도 하이데거의 사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도. 사실은 강연으로 먼저 했고 나중에 글쓰기와 차이에 수록돼서 67년도인가에 출간되는데요. 이 논문을 오늘 예도는 한번 데리다의 해체의 길에 힘입어 예도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 이것은 고전주의 시대에 광기와 이성이 분할된 역사를 그리고 있죠, 그죠? 미셸 푸코의 독특한 고고학인데, 이것을 푸코는 침묵의 고고학, 이성의 시대 17, 18세기가 되면서 데카르트 철학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심지어 정신의학을 동원해서 이 광기를 어떤 방식으로 배제시키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억압하여 배제시키고 침묵시키고 있는지, 이 침묵의 고고학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미셸 푸코가 보지 못하는 모순점이 몇 가지 숨어 있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 시대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체제는 이 광기를
이제 정신병동이라는 이름으로 감금시키기 시작했고,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의 지원을 받아서 그 출발점이 형성되는데, 광인들을 가두는 병원들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그래서 분할 정책을 통하여 광기는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자기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여기에서 말하는 자는 이성이 아니라 이 책에서의 시제, 주체는 광기 자신이기를 원했고, 광기 자신이 어두운 침묵 가운데서 옹알거리는 그 소리, 광기의 주체가 말하는 그 어두운 밤의 소리를 기술하기를 원했으며, 사실은 광기 자체의 목소리를 서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데리다의 질문은 이건 거야. 과연 일단 여러분 생각해봐. 광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17, 18세기가 되면서 이성의 시대에 비로소 사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어내져서 배제의 기호가 됐던 게 아닌가요? 이것은 이미 철학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작품이 광기의 역사, 광기의 고고학, 광기의 계보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고고학은 기원으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이 기원은 어떤 특정 역사적 연대기에서 어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서구 문화가 발딛고 있는 그 기원으로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선사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이 자기의 고고학을 의존하는 그 사유는 니체의 계보학이죠. 그죠? 이제 점점 지식의 고고학 이후로 가면서 점점 더 니체의 이 계보학에 의존하게 되는데, 예도가 볼 때는 초기부터 이미 이 니체의 사유는 푸코의 작품 속에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미셸 푸코의 이스트와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니체의 계보학의 영향이 거의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물론 그 사유로부터 자기 자신만의 고고학을 펼쳐나가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침묵의 고고학이 되려면 그 기원으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고대 그리스의 어원학으로 올라가서, 그죠? 좋음과 나쁨의 그 개념들을 파헤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푸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작품이 중심점이 되는 것은 이성의 시대인 거예요. 어떻게 이성이 광기를 배제하여 이 사회 중심부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지, 이 배제의 논리학, 배제의 전략을 폭로하는 거야. 이 점에서 확실히 푸코는 대단해. 그죠? 광기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실 철학이 철학으로서 사유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철학의 사유, 철학의 이성은 이미 언제나
이 광기를 자기 바깥으로 추방한 거야. 그 흔적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대화편에서도 나타나고, 그죠? 그 대화편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면 필레보스나 고르기아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피스트들의 어떤 전략을 간파하고 이들의 광기를, 이들의 폭력성을, 이들의 비윤리적이고 보편 이성에 속하지 않는 그런 계략들을 밖으로 몰아내면서, 그죠? 철학은 승리를 거두었던 거야. 이미 철학의 기원에 이성의 승리가 각인되어 있는 거야. 플라톤은 국가에서 호모의 이 시인으로서의 광기도 추방하죠, 그죠?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철학은 애초부터 이 이성으로부터 광기를 추방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셸 푸코가 자기의 광기의 역사를 침묵의 고고학이라고 불러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푸코는 이 기원으로까지 올라가서 17세기에 분할된 그 이성과 광기의 그 가운데 선을 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흔적을 추적해서 고대 그리스의 로고스의 담론까지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푸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푸코는 작품 안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 안에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뿐만 아니라 이전 문화에서 나타나는 로고스의 담론 안에는 반대가 없었어. 로고스란 개념은 그 자체로 어떤 이런 휘브리스와 같은 신에게 도전하고 신적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서 위반하고, 그리고 신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오만한 휘브리스의 흔적을 자기 안에 허용하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변증법 이전에 로고스는 자기 안에 반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푸코 역시 이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철학의 역사가 이 광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성의 사유로 배제하고 몰아내고 추방했는지, 그럼으로써 철학의 사유를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여기서부터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켜야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데리다의 질문인 거예요. 정말 그럴싸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 사유에서 나타나는 로고스의 담론, 여기에서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이 계시성, 이 기원의 자리를 철학적으로 문제 삼았던 게 당연히 하이데거죠, 그죠? 하이데거에 대한 어떤 단 한 줄의 각주도 없이 하이데거에게 빚지면서 또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해체하는 데리다인 거예요. 정말 끈덕집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강연이었겠죠,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푸코는 이 광기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도 사실은 따옴표를 쓰면서 어떻게 하여 플라톤을 통한 소크라테스가 애초부터 이 히브리스, 이 오만과 광기의 개념을 신의 정신으로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의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스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느
학적 변화를 이루면서 각 시대마다 단절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까지 추적해 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의 제목은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성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 점에서 데리다의 해체적 전략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은. 이 논문이 알려지게 되면서 미셸 푸코는 그 이후로 데리다와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미셸 푸코를 그냥 까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논문은. 거기에는 깊은 통찰도 또 있는 거야. 오히려 미셸 푸코의 이 광기의 역사, 이 광기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써내려가는 침묵의 고고학을 사유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인류 최초의 엄청난 철학적 시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깊이 읽어보면 데리다의 어떤 논지들이 인정되면서 푸코에 대한 찬사도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끝에 그게 더더욱 나타나. 그런데 푸코는 그 이후로 데리다와 철천지 원수가 됐다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예도가 이미 데리다와 푸코의 불화란 제목으로 그죠? 단편 강좌에 몇 년 전에 해놨는데 강의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기는 사실 이런 계보학의 역사를 추적해서 침묵의 고고학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야심찬 계획이긴 하지만 사실 광기 스스로 말하는 주체라고 하는 광기의 언어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야, 역시 니체의 사유가 돌아있죠. 그죠? 니체의 제자인 거야. 데리다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푸코는 이 광인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푸코는 도대체 누구인가? 푸코는 과연 광인들의 광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광기의 언어를 사용해서 과연 광인들을 변호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광인들의 침묵의 고고학을 쓰고 있는 미셸 푸코의 언어는 얼마나 이성적인가? 아, 이렇게까지 끈덕진 인간이 데리다인 거예요. 응? 그러니 푸코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 거라고. 응? 이렇게까지 해체를 해대는 인간을 좋아할 스승이 누가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 주체, 광인의 침묵, 광인의 밤, 광인의 어두움, 그 속에서 쫓겨나서 배제되어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광기의 신음을 그 자체로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푸코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글을 쓰고 있는 미셸 푸코는 누구인가? 푸코는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이 광기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광인 스스로가 말하는 이 광기의 언어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말해질 수 있는 것일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미셸 푸코 역시 이성에 근거하여 광기를 변호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성과 광기를 나눌 수는 있는 것일까? 17세기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광기와 이성의 분할이 진정으로 17세기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분할이었을까? 철학의 역사의 출발점에 이 분할의 흔적이 숨어 있다면 푸코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철학의 역사 자체는 이러한 배제의 역사를 감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플라톤부터 그 흔적이 보이고 그 이후에 단절이 있었고,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도시에 광인들이 돌아다녀도 그들을 감금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광기 스스로 말하는 그런 작품을 써내려가는 푸코 역시, 광기의 변호사인 푸코 역시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예리한 이성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 그 역시도 이성의 도움을 받아 광기의 편에서 이성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순은 철학 자체의 역사로까지 연결된다는 것. 이게 데리다의 진단인 거야, 여러분. 이런 철학자인 거야, 데리다는. 그러니까 푸코의 담론 안에서 거기에서 모순점을 보고, 그죠? 저자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보고 그 맹점을 끝까지 추적해서 해체해 나가는, 이게 데리다의 어떤 전략인 거야.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다면 이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푸코는 누구인가? 애초부터 이성의 담론 안에 이런 불화의 흔적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성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 광기의 변호사의 언어 역시도 이성의 담론 안에서 이성에 저항하는 해겔과 같은 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미셸 푸코는 해겔의 사유에 비집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성 안에서 균열을 보면서 거기에서 욕망의 언어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광기의 그 강렬한 파토스를 독특한 방식의 투쟁의 역사로 끌어내고 있는 해겔의 사유 안에 이성에 대한 저항은 이성 안에서 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진리를 푸코는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철학의 역사가 애초부터 출발해서 이런 광기와 문학을 밖으로 추방하면서 예술의 파토스를 밖으로 추방하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 철학적 사유 안에는 예술가들의 광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점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19세기 니체가 나타날 때까지 철학은 이런 것에 상당히 순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니체 이후의 철학은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수천 년, 천년 이상 동안 진행되었던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의 철학의 역사는 광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였어. 이 점에서 데리다의 진단은 탁월한 거죠, 그죠? 사실 광기를 감금하는 데에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었던 데카르트의 성찰에서도 이 광기는 사실 주제가 아니었어. 이 점에서 데리다의 진단이 옳아요. 그러니까
그 성찰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데카르트는 거기에서 미친 자를 언급하게 되는데, 특히 제1성찰에 나오죠. 그죠? 1성찰에서 이 방법적 의심에서 최초의 주제가 감각의 오류잖아. 그 다음에 꿈과 망상인 거야. 그 다음이 악마의 가설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코기토 에르고숨이 나타나는데, 그 최초의 감각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난로가에 내가 종이를 들고 실내복을 입고 앉아 있다라고 하자. 이때 나의 감각은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는가? 감각의 기만을 이야기하면서 광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난로가에 앉은 자가 과연 자기 손이나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심지어 자기가 가난한 자면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이 유리로 되었다고 생각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미친 자가 아니라면. 가난백이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발가벗었으면서 왕과 같은 자색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 미친 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가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미친 자가 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는 자기의 광기의 역사에서 데카르트를 언급하면서 이 이성의 시대, 고전주의 시대에 이성이 광기를 감금하기 시작했다라는 철학의 근거를 데카르트를 끌고 와서 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점인 거야. 그런데 푸코는 이것을, 이 기호를 과도하게 해석한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성찰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데카르트는 광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단지 감각은 속이는 거고 오류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거기서 미친 자를 끌고 올 뿐인 거야. 광기를 배제하는 주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맞죠? 그죠? 이 점에서 푸코는 데리다의 그 작품 안에서 문자에 근거하여 너무 과도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은 속이는 것이고 오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방법적 의심을 통하여 진리를 판단하는 것에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감각적인 거 배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럴 때 그 감각의 오류를 더 철저화하기 위하여 미친 자의 담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가 주제가 아니라, 이성이 광기를 배제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 감각의 오류를 더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데카르트는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은 무슨, 그러나 사실 17, 18세기 이전에 철학의 역사의 출발점에는 이러한 광기와 이성의 불화가 존재했으며, 로고스 안에는 이러한 자기 자신 안에 싸움을 겪고 갈라지고 균열을 만든 이 불화의 흔적을 갖고 철학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광기의 역사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언급되고 그것의 계보학적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 광기와 이성의 17, 18세기의 분화를 이야기했다면 푸코의 작품은 더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건 거의 이 강의의 결론인데요. 사실 뭐 광기와 이성은 구분되지 않죠. 이건 철학의 환상인 거야. 이성과 광기가 구분이 되지.
그러나 광기 없는 순수 이성이 있다? 그게 가능해? 이것은 이런 질문으로 수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광기와 이성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신분석학의 경우에는 무의식 없는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적 담론으로 볼 때 니체의 사유 안에서는 뭐야? 디오니소스 없는 아폴론을 생각하는 거야. 광기 없는 이성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의 욕망이 없는 그런 차가운 이성만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냉철한 의식을 할 때도 언제나 이미 거기에는 무의식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죠? 프로이트적으로 따나토스 없는 에로스를 사유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테바적으로는 기혹에 없는 상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이미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적 대화술 안에 이런 어떤 이 파토스, 광기를 제압하여 바깥으로 몰아냈다면 그 이성은 건강한 이성이 아니라 오늘날 니체 철학 이후에 정신분석학까지 이렇게 전개된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의 바보나 어떤 모자라는 정신박약아의 이성과 같은 거야. 병자의 이성인 거죠. 이런 이성은 존재할 수도 없는 거야. 때로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모르게 작동하는 무의식의 욕망의 힘을 감춘 자의 이성인 거야. 이것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 안에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나토스 없는 에로스? 기혹에 없는 상징계? 욕망의 주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드의 작동? 그리고 순수한 이성? 이런 것은 전부 다가 뭐야? 환상인 거야. 데리다는 이 지점까지 나가진 않지만 얘도는 거기에서 그걸 본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이성이 있다면 그거는 로봇이지 인간의 이성이 아닌 거야.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광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철학의 역사가 니체 이전까지 왜 이러한 욕망과 사랑 이야기와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무의식의 충동을 주제로 삼을 수 없었는지를 이 광기의 역사를 해체하는 데리다에게서도 그 의문점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철학에서 문학에서 이야기되는 그러한 파토스, 욕망, 그리고 충동, 이드, 사랑 이야기가 없는 철학 이야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이후의 철학은 이걸 증명하고 있죠, 그죠? 파토스와 같은 광기 없는 그런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성은 자기 배후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니체에게서 이것은 자아와 같은 거죠. 그죠?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미 예도가 1차 자료를 끝냈지만 이것이 이제 이 개념이 칼 융에게로도 옮겨지는데 어찌되었건 이성을 내 내면에서 명령하고 주도하는 또 다른 타자가 있는 거야. 이건 니체도 이미 봤던 거야. 그게 바로 광기의 자리에 속하는 또 다른 타자인 거야. 철학적으로 볼 때.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성은 정말 무능력했겠죠. 그죠? 이성 역시 이 광기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 아폴로만 있다면 그 아폴로는 사막에서 언제나 디오니소스를 그리워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역시도 모든 결단에는 그의 철학 안에서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도약하고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도약하잖아. 그런데 이 도약을 할 때마다 키에르케고르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의 철학 세계에서는 그 결단은 언제나 광기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니체는 신죽음을 선언할 때 광인이 돼야 됐어. 문학과 예술에서 이 광기가 없다면 예술 작품은 탄생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광기에 대한 서술은 뭐 모든 문학과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힘과 같은 거야. 이런 서술들은 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어요. 헤로도도 광기가 나타나야 된다. 시인들의 지혜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광기에 빠져 있었죠. 그죠? 광기도 색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광기의 강도는 다 달라요. 그 강도의 다름에 의하여 예술 작품의 세계도 달라지는 거야. 정말 서로 친구였으면 아주 친했던 고갱과 고흐의 광기도 그 색깔이 달라. 그죠? 작품 세계 역시 다르잖아. 심지어 클림트와 에르곤 슐레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러나 두 사람의 작품 세계는 완전 달라. 오히려 욕망의 적나라 함은 에곤 슐레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예술적 파토스를 전할 때 이런 광기는 그죠? 광기가 없다면 예술가의 이성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술에서 광기는 어떻게 보면 힘인 거야. 힘의 의지인 거야. 응?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역시도 상징계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가면을 쓰지만은, 그죠? 모두 다 페르소나를 쓰면서 상징계에서 타자들의 평균성에 맞추어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들만의 상상계의 세계가 있잖아. 응? 거기에서 자기만의 파토스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누구든지, 그죠? 그래서 광기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 거야. 니체 이후의 모든 철학은 이 광기를 다루지 않으면 철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응?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그죠? 정신분석이 나오면서 이건 더 확고해지잖아.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 율리시스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하잖아요. 이 책 율리시스와 광기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 있다. 광기는 심지어 철학자들이 감춘, 플라톤 때부터 철학자들이 자기 무의식 속에 꽁꽁 감추어서 추방한 그런 기호지만 그들 역시도 이런 보편적 이성 안에, 로고스의 담론 안에 이 광기를 제압한 흔적을 갖고 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철학은 데리다의 다른 용어로 백색 신화가 아닐까. 광기는 이성을 춤추게 하죠. 그죠? 이건 모든 문학과
니체 이후의 철학에는 주제로 돼 있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에게 있어서 골드문트와 나르시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골드문트 없는 나르시스. 정말 건조하죠. 그죠? 종교의 진리, 형식주의를 일평생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나르시스. 그러나 작품의 창조를 통하여, 그 작품의 광기를 통하여 이 나르시스의 이성의 파토스를 부여하는 골드문트. 그래서 이성과 광기는 사실 명료하게 구분되어 중간에 하이픈으로 분할할 수 없는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광기는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인들은 하나의 상징이겠죠. 그죠? 그들은 이제 정신변동에 가두어져서 침묵당하고 거기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침묵의 고고학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푸코의 진단 역시도 탁월한 것이 있죠. 그죠? 그러나 각 시대의 모든 위대한 인간들, 문학과 철학과 예술을 주도했던 인간들,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 역시도 자기의 이성 내면에 자기만의 광기를 감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의지요. 쇼펜하우어적으로, 니체적으로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과 광기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